여러분, 만약 19세기 일본이 서양 열강을 따라잡고 폭발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말이죠. 농민들이 밭을 갈던 소를 내다 버린 사건이나 상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무려 4억 원짜리 나무 팻말을 사들인 기행에 가까운 일들 덕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본의 근대화, 즉 메이지 유신은 19세기 후반에 서양의 제도를 재빠르게 모방해서 하루아침에 이룩한 화려한 기적처럼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일본 근대 메이지 유신과 경제성장의 진짜 근간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이창민 교수의 강연 스크립트와 일본의 장기 경제 성장을 다룬 학술 보고서들을 샅샅이 해부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서양 흉내내기라는 피상적인 시각을 걷어내고요. 에도시대 260년간 억눌린 채 축적되었던 거대한 내생적 에너지, 그리고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어떻게 현대 일본 경제의 DNA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묵직하고 서늘한 역사의 이면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뭐랄까, 경제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하는 하드웨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출발점이 꽤 명확해집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의 강제성,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국가의 법이나 공권력이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영국의 명예혁명도 결국 이 사유재산권을 굳건히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상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건데 소스의 자료를 보면 18세기 에도 시대의 막부는 이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방을 놓는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에도 시대 막부의 최우선 과제는 상업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 영주들, 다시 말해서 다이묘들의 반란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산킨코타이, 즉 참근교대라는 제도였죠. 그 인질제도 말씀이시죠? 네, 다이묘의 가죽을 에도, 즉 지금의 도쿄의 인질로 잡아두고요. 영주 본인도 주기적으로 수천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지방과 에도로 오가게 만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돈과 시간을 아예 길바닥에 쏟아붓게 만든 정치적 족쇄였던 셈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의 족쇄였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수만 명의 인구가 전국을 횡단하면서 먹고 자고 소비해야 하니까 의도치 않게 거대한 전국국 운류망이 뚫려버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각 지방의 쌀이나 특산물을 에도에서 현금으로 바꿔야 했을 테니까 오사카를 중심으로 엄청난 상업과 어음결제 같은 금융 시스템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약간 18세기의 거대한 아마존 물류망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자본이 폭발적으로 팽창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배계급인 무사들의 지갑 사정이었습니다. 평화가 길어지면서 칼을 쓸 일이 없어진 무사들은 가난해졌고 역으로 상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무사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한 거군요. 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한 무사들이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상인들이 관하에 소송을 걸면 막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계약을 어긴 무사들을 처벌해야 할 텐데 당시 막부의 형태를 보면 철저하게 제식고 감싸기였다면서요? 네, 아이따이 스마시레이, 즉 상대재령이라는 법령을 내려서 아예 금전소송 자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사실상의 재판 거부였죠. 와우. 국가가 재판을 거부한다고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기엔네이라는 조치를 통해 무사들이 상인에게 진 빚을 아예 전면 탕감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노골적으로 우린 무사들 편이니까 돈 받을 생각 마라 이렇게 선언한 거라 다름없네요. 이렇게 룰이 무너진 시장이라면 상인들이 다 파산하거나 장사를 접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일본 상인들은 자본을 증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냅니다. 국가가 안 지켜주면 우리끼리 지킨다는 식의 생존 본능이었죠. 그 결과물이 바로 카부나카마라는 동업자 자치 조직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나무 팻말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진입장벽을 칩니다. 카부라는 나무 표차를 가진 사람만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표찰 하나의 가격이 당시 금화 1000명, 아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4억 원짜리 면허증을 사는 꼴인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매몰 비용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보다 완벽한 신용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만약 카부나카마에 속한 어떤 상인이 거래처에 돈을 떼먹거나 계약을 어겼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실이 발각되면 조직 내의 모든 상인들이 그 사람과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네요. 네, 학술적으로 이를 다각적 징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가 재판을 안 해주니까 상인들 스스로 무시무시한 자체 신용불량자 등록 시스템을 돌린 거군요. 한 번이라도 사기를 치면 그 4억 원짜리 면허증이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되고 업계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하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인들 특유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본능이 공권력의 부재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자본주의적 신용 생태계를 빚어낸 겁니다. 이 뼈아픈 훈련의 경험이 있었기에 훗날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주식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일본 상업자본이 거부감 없이 단번에 그 룰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금융과 유통의 혈관을 뚫었다고 치죠.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게 혈관만 있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끊임없이 찍어낼 거대한 노동력, 즉 근육은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상인들이 도시에서 자본주의의 싹을 틔우고 있을 때 농촌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사학자 하야미 아키라 교수는 이를 영국의 산업혁명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본만의 근면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면혁명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증기기관이나 방적기 같은 기계를 도입해서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잖아요. 역주행이라는 건 일본은 인간의 노동을 오히려 늘렸다는 뜻인가요? 네. 17세기 에도 시대에 접어들며 일본은 폭발적인 인구 팽창을 경험합니다. 500만 명이던 인구가 3천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죠. 영국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넓은 목초지를 활용해 가축과 기계에 자본을 투입하는 자본집약적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섬나라라는 극단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땅이 부족해졌다는 거군요. 네, 인구는 쏟아지는데 1인당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여기서 일본 농민들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소나 말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소가 먹을 풀을 치울 땅조차 아까워서 아예 소를 도태시켰다고요? 그럼 그 힘든 밭갈이는 대체 누가 합니까?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소가 끄는 쟁기 대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쿠아라는 작고 정밀한 농기구를 발명해냈죠. 벼의 품종도 바꿨습니다. 벼 품종까지요? 어떻게 바꿨나요? 밥맛은 떨어지지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빨리 자라는 카고메라는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력을 유지하려면 값비싼 돈을 주고 어박 같은 상업용 비료를 사다 써야 했는데 농민들은 이 비료값을 벌기 위해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집신을 꼬고 면직물을 짜는 간의 수공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철저한 노동 집약적 생존이었죠. 여기서 제가 소스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6세기나 17세기에 일본을 방문했던 서양 선교사들이나 상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일본인들은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다는 묘사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 일본이라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지런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극단적인 성향의 변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건가요? 기록상의 그 간극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근면혁명의 과정입니다. 서구, 특히 영국의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오르면 차, 설탕, 도자기 같은 사치품을 더 소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렸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동이었죠. 그렇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18세기 일본 농민들의 근면함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할 일까지 인간이 대신하며 밤낮 없이 뼈를 깎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기 통제였습니다. 세상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한 노동과 당장 내일 살아남기 위한 노동은 그 절박함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겠군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율이 몸에 새겨진 거대한 인적 자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서양의 공장제 기계가 들어왔을 때 이 노동자들이 단순히 쇳덩어리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 농촌에서 하던 지독한 세밀함과 근면성을 그대로 기계에 쏟아부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다는 점이 정말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공장 문턱을 넘기 전에 이미 현대적인 규율과 시간관념 그리고 극한의 노동 강도를 견뎌낼 수 있는 내생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야미 아키라 교수가 짚어낸 일본 근대화의 진짜 저력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룰을 터득한 상인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기계처럼 단련된 노동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끓고 있던 상황에 마침내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집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이 앞바다에 나타나고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이네요. 서구 열강의 압도적인 무력을 목도한 메이지 지도부의 판자는 지극히 냉철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이웃들처럼 식민지로 먹힐 것인가 아니면 저들처럼 제국주의의 포식자가 될 것인가 이 딜레마 속에서 이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국가의 운영체제 전체를 서구식으로 뜯어고치는 길을 택합니다. 엄청난 결단이네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밑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철저하고 무자비한 하향식 제도적 빅뱅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사례 구조를 강제로 박살냈을 텐데 그 충격파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죠. 대표적인 것이 패번치현과 지조개정입니다. 지방을 지배하던 영주들의 번을 강제로 폐지하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통일해버렸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던 무사계급의 특권도 단칼에 날려버렸고요. 세금 제도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농민들에게 쌀이라는 현물로 걷던 세금을 토지의 가치에 매겨 현금으로 거두는 지조개정을 단행합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국가가 안정적이고 막대한 재정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철도, 전신, 근대적 공장 같은 하드웨어를 미친 듯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국가가 판을 새로 깔 때 보통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이미 돈과 조직을 쥐인 기득권 아닙니까? 아까 에도 시대에 4억 원짜리 나무 팻말을 쥐고 시장을 호령하던 그 유력 상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메이지 시대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재벌이 되었습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경제사학자 나카무라 타카후사의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에도 시대 최상위 유력 상인 231가문 중에서 메이지 후기까지 살아남은 가문은 고작 20개 남짓이었습니다. 생존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죠.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고요? 돈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몰락한 겁니까? 그들은 기존의 낡은 관행과 막부와의 유착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바뀌었는데도 구시대의 카르텔에 집착하다가 슌페터가 말하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군요. 네, 그들의 빈자리는 시부사와 AH처럼 서구의 주식회사 제도와 은행 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한 신흥 지식인 출신 기업가들이 완벽하게 대체해버립니다. 정말 냉혹한 적응의 세계네요. 그런데 제가 소스를 분석하면서 가장 경악했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서양 열강이 억지로 맺게 한 불평등 조약 중에 5%의 낮은 단일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때리는 신생 국가 입장에서 5% 관세라는 건 값싼 서양의 공산품이 밀려와 자국의 기초산업을 다 말라 죽이게 방치하라는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는데요.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죠. 실제로 많은 남미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초기에 높은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온실을 만들었다가 결국 기술혁신의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그 독약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셨습니다. 관세 방어막이 없으니 정면 승부를 한 거네요. 네, 관세라는 방어막이 아예 쳐지지 않으니 일본 기업들은 품질 좋고 값싼 영국의 면직물과 말 그대로 맨몸으로 피 튀기게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계 기술을 악착같이 모방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근면혁명으로 단련된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쏟아부어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었죠. 그 가혹한 환경 자체가 오히려 기업들을 단련시키는 무서운 규율로 작용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온실 속 화초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 치명적인 독약을 생존을 위한 예방주사로 써버렸네요. 서양의 기계를 들여오고 경쟁 시스템을 이식하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지역 영주만 모시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근대 국가의 공장 노동자로 밀어넣으면 엄청난 반발과 파업이 일어날 텐데요. 메이지 지도부는 이 내부의 균열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낸 겁니까? 사실 바로 그 지점이 메이지 엘리트들의 진정한 영악함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는 서양의 것을 100% 가져다 쓰면서도 그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본 특유의 전통적 가치를 교묘하게 변형시켜 이식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변형시켰다고요? 네, 천황을 신성한 국가의 아버지로 규정하는 국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냈죠. 더 흥미로운 건 이에 즉 가문 중심의 전통 제도를 근대 기업 조직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전통적인 가문 시스템으로 둔갑시켰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된 거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서사를 주입했습니다. 회사는 곧 너희의 가족이고 사장은 너희의 아버지며 우리 모두는 천황을 위해 일한다고요.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약 관계로 굴러가는 공장이 일본에 와서는 가족의 생존과 국가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는 심리적 소프트웨어로 포장된 것입니다. 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조차도 애국이자 가족을 위한 도리로 받아들이게 만든 거네요. 대단히 정교하고도 무서운 통제장치입니다. 그렇죠. 껍데기는 철저하게 차가운 서양의 자본주의인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운영체제는 수백 년간 단련된 집단주의와 충성심이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한 융합입니다. 자, 이렇게 맹렬하게 성장한 메이지 경제는 필연적으로 섬나라라는 한정된 내수시장의 벽에 부딪혔을 텐데요.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결국 바깥으로의 팽창, 즉 제국주의적 침략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근대화를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시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자 일본은 생존을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들도 식민지를 가진 제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 결과가 바로 무력을 앞세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그 거대한 전쟁들이 일본 경제 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전쟁, 특히 청나라를 상대로 승리한 대가로 받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일본 경제를 통째로 뒤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오카와 카주시 교시가 분석한 경제의 추세 가속 현상이 이때 뚜렷하게 확인되거든요. 추세 가속이요? 네, 이전까지는 농업과 경공업 중심이던 경제가 막대한 배상금을 종잣돈 삼아 야와타 제철소 같은 거대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으로 일거에 퀀텀 점프를 해버립니다. 피와 철을 동원한 지정학적 도박이 고도 성장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한 셈이죠. 아, 과거 메이지 시대 엘리트들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팽창의 기회로 바꿨던 그 치열하고 냉혹한 적응 방식이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일본 경제 유전자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단련된 그 생존 DNA는 15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 기업들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가령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살인적인 엔고 불황이 닥쳤을 때 일본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같습니다. 아, 그때 국내 투자를 포기하더라도 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싹 빼버리고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당시 국내 고용과 투자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살기 위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해외 직판 구조로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달러 자산을 사내에 유보하며 버텼죠.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외부 충격이 오면 조직 자체의 생존을 최우선에 두고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이 모습은 19세기 서양 열강의 압박 속에서 낡은 번을 해체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던 과거 엘리트들의 냉혹함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겹칩니다. 조직 전체가 마치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에 맞춰 피부를 벗겨내고 골격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파충류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또 한 번 시대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신냉전과 아베노믹스 이후의 엔저 기조가 맞물린 지금은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유기체는 또 한 번 기민하게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을 자국 규슈 지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동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외로 나갔던 자본을 다시 국내로 유턴시키고 있죠. 실질 임금도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실질 임금마저 마침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략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주저앉아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룰을 비틀어 새로운 몸으로 갈아타버리는 그 냉혹하고 기민한 유연성, 150년을 관통하는 일본 경제의 진짜 생존 DNA가 바로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에도 시대의 척박한 땅에서 소마져 버리며 벼려낸 민중의 근면함, 공권력 없이도 살아남기 위해 무자비할 정도로 합리적인 룰을 만들었던 상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마저 부수며 서양의 제도를 이식하고 철저히 융합해낸 메이지 지도부의 냉철함, 이 밑바닥의 내생적 에너지와 외생적 혁신의 결합이 오늘날 거대한 전환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편을 꾀하는 일본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숙한 층위까지 파고들어 확인한 일본의 근대화는 어느 날 운 좋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던 근면혁명의 땀방울, 자구책을 찾아냈던 상인들의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본능, 그리고 서양의 거죽 속에 일본의 정신을 심어 융합해낸 지도부의 냉철함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문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본 특유의 강력한 생존 DNA가 극단적인 자원의 제약과 외세의 무자비한 위협이라는 뼈아픈 시련 속에서 단련된 결과물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극심한 인구 감소와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적 DNA를 벼려내고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의 공기,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을 한번 깊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차분히 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